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8월 10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읽기 전에 아직 이발 안 했습니다. 방송 뉴스 읽고 나서 이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뉴스가 요새처럼 참 뉴스 읽기가 힘든 시절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방송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든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나 꾸준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시면, 자, 이제 오늘 뉴스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파리 대책 효과, 서울 아파트 값이 75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75주면 얼마예요? 1년이 훨씬 넘는 거죠. 거의 한 1년 반. 그래서 하락했고, 많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감정원 가격이고,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서초구는 0.22% 떨어졌고 강남 4구도 일제 하락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딱 메인에 처음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저께 부동산 별별 수다, 그 조영준 대표님이랑 둘이 가서 1시간 정도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하고 왔거든요. 이제 조영준 대표님은 네오비라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대상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 하는 사장님 분이신데, 이제 지방에서 중개업 하는 분들하고도 이제 이 연계들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동네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저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지방 쪽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아무래도 수도권 재건축 이쪽을 집중하는 대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제 외부 지역, 물론 이제 지방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 해주셔서 더 들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기사 보니까 광주 아파트 매매 전세값 상승폭 둔화, 전남은 아파트 전국 최고 상승률, 그래가지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는 보시면 서울 수도권이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것과 달리 이제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도 보여요. 한편으로는 기사들도 보면, 이게 기사들이 항상 지금 아직 그런 뚜렷한 방향성을 읽기는 참 그런 부분이긴 한데, 반사 효과,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수혜를 보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꼭 찍어서 쓰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호가 기준이긴 하겠지만, 이제 재건축 대책에서 빠진,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아서 양도 제한이 없는 압구정이라든가 아니면 목동이라든가 말 그대로 초기 사업 단계의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영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큰 흐름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러한지는 지금 바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이제 겨우 딱 일주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만 조금 있어보고 실제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등에 불 떨어진 건설업계 중도금 대출 60%에서 40%로 인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특히 이제 이번 부동산 규제책에서는 금융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하는 분들도 이제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입는, 그러니까 무주택, 주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분양하는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호재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수요층이 그렇게 좀 과열이 좀 덜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양을 할 거냐, 이렇게 항상 지금 이제 부동산 지금은 이제 규제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만, 불과 이제 3, 4년 전, 4,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분양 프로모션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도 이제 무이자 융자 이런 옵션을 걸기도, 그 분양 조건을 걸기도 했었지만, 과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분양은 당연히 나는 거였고요. 청약통장 무용론이 있었죠. 2013년 그럴 때는 그랬어요. 청약통장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다 미분양이고,
가서 선착순으로 받으면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던 시절이 서울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이제 이런 어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시행사나 이제 분양 대행사나 말 그대로 시행하는 그쪽에서 이제 어떤 촉진책을 낼 거냐 이런 걸 고민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처방전을 내야 될 때라고 좀 건설회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줄어드니까 아예 그러면 중도금을 대출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40%로 줄이고, 그러니까 계약금 20%, 중도금 40%에서 60% 정도만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해서 받고, 나머지 이제 40%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 그냥 잔금으로 대체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비중을 좀 달리하면 아무래도 자금 마련이 덜 되는 청약자들이 또 와서 청약을 해주고 계약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방법을 좀 고려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분양을 할 때 건설회사가 많은 돈을 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을 거니까 와서 청약하세요 해놓고 이렇게 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받아서 돈을 주면 그 돈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여력이 적게 좀 적은 돈을 가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통 계약금하고 중도금 해서 한 70% 정도를 운영하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줄어들게 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뭐 우려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60% 70%면 그냥 그렇게까지는 뭐 손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기사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주택 보증 자체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안 받고 그냥 중도금 대출을 직접 건설회사가 보증하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건설사가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유인책을 강구하면 보증 건수가 많아지면 자기네 이제 건설회사들 부채가 많아서 이제 신용등급 여파가 있어서 고민이 뭐 많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건설회사들은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 시점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 기사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뚜껑 또 열어봐야 하니까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 봤는데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완판 팡팡 쳐내고 하면 또 그거 아니네 하면서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용 좀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안 쓰더라도 분양 잘 되네 뭐 하면은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갈 거고 뭐 항상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강력한 대책 이후에 이제 좀 건설회사도 간을 보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뭐 최근에 지난해 분양했던 구로 황동지구 같은 경우도 중흥 S클래스 처음 분양했는데 이쪽에서도 예비 당첨에서 계약이 마감이 안 될 건지 그런 것 같은지 이제 그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와서 뭐 하라고 뭐 문자 메시지가 많이 이제 그 관심 그 회원 등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좀 아무래도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숫자 모집단이 줄어들면서 청약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 집을 사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뉴스 읽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청약에 대한 규제가 세지고 청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과거 10몇 년 전이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 규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수요층에 대한 열기나 가수요가 떨어져 나와 죽는 시점 이런 게 될 때 미분양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미분양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선착순까지 가는 물건들이 더러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남는 거 주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미분양분이 있으니까 가서 분양하세요,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저도 뭐 방송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2005년에 1회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의 그 당시도 그랬어요. 프리미엄이 전 없이 샀거든요. 왜냐하면 좀 경기가 위축됐던 시절, 그리고 별로 인기 있지 않았던 단지였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애초에 있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구입한 그런 형태였는데, 제가 그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그때 지금 암사 시형 아파트 2단지 재건축을 해서 지금은 프라이어 팰리스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하고 어디가 서졌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무슨 암사 뭐 몇 단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분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분양이 있어서 가서 그러니까 물론 아주 좋은 게 아니었으니까 미분양이었고, 조금 비싸다고 느꼈으니까 미분양이었겠죠. 제가 그걸 미분양을 가서 이제 계약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 이제 저도 다른 거 창행해볼까 뭐 하다가 한 거지만, 이제 이런 만약에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되고, 이제 지금 과열되어 있는 경기가 조금 가라앉고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고 하면, 이제 집을 진짜로 필요로 해서 실수요자 분들인데 가점이 높지 않아서 막 인기 단지들을 당첨받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회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때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청약 통장 넣어도 안 됐거든요. 항상 이 투기과열지구 75% 무주택,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25% 물량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라도 좀 어떻게, 왜냐하면 저도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만, 몇 천만 원 계약금이라도 걸고 어떻게 이제 대출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해보고 싶은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시절에 저처럼 이제 30대 초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니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전환되는 시점에 한번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보유세에 관한 얘기예요. 아직 지금 쓰지 않은 전 참여정부 시절에 썼던 카드들 중에서 쓰지 않은 카드가 바로 이제 보유세 카드입니다. 그리고 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후분양제 카드도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이제 보유세의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국민들 목소리 중에서 되게 거세요. 지금 보면 뭐 덧글은 좀 다른가? 예, 덧글은 좀 왔다 갔다 서로 싸우는 게 있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뭐냐면, 보유세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를 시사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져서 발언을 통해서 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이 며칠 전에 기자들 만나서 자기가 이제까지 쓴 책을 통해서 얘기해왔던 부동산에 가야 될 방향,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참여정부 시절은 이거 잘못되면 어쨌다.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데, 다른 이제 기사에 보니까 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들을 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보유세 앞에 보유세 관련해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지금 묶어가지고 본 거거든요. 보시면 그 간담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까 기자들이랑. 김수석은 간담회에서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는 분수에 맞지 않게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보유세라고 썼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사실 보유세 건드리면 진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일단 쓰겠다. 그렇게 이제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 관련해서 왜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항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공공임대가 10%도 안 된다고 하고 90%가 민간임대인데 이 90%에 적용되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90%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의 다수는 임대인이 민간인데 보유세가 늘어나면 세부담 전가하는 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큰 부담이에요. 조세 전가라고 하잖아요. 알았어, 나 세금이 이만큼 늘어나서 월세를 좀 더 받아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 임차인 약자한테 세부담을 전가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다주택을 막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또 그렇게 바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굉장히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최후의 카드로 조심스럽게 이 카드는 쓰겠다. 그래서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위헌 판결 받아서 세대 기준으로 원래 이제 과세하게끔 했다가 인별과세로 나중에 바뀌기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요. 좀 아무튼 보유세를 급격하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언급은 하고 있지만 언제 쓸지는 이 내용을 조금 늦게 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꼭지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대책 해설하고 얘기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되게 큰 문제가 된다. 지금 조합들 비상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기사들에서 요새 조금 달아주고 있습니다. 꽉 막힌 이주비 대출, 재건축 조합원 돈 없어서 이사도 못 갈 판. 그래서 이제 개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이 하루에 이주비 어떻게 되냐고 전화만 250통이 오고 오늘 조합 찾아온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 답답하다, 이제 그런 논조의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재개발 사업 자체가 이 이주비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기사 덧글에서는 좀 이제 되게 비아냥되는 목소리에 이제 어떤 그런 발언들이 있어요. 보면 그 돈도 없으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네가 투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이제 결국 도심지 안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규모 정비 사업, 정부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재생 사업 다 좋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여기 재건축이 되는 데에 집을 사서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하거나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2주택을 할 수 있도록 2주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그런 특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집을 도심지 안에서 구하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 정도 더 사는 게 다주택 투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 금융대책에서는 이런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이주라고 하는 거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살고 있던 사람도 결국 그 주변에서 이제 옮겨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전세를 구하거나 이제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대출금 자체를 똑같이 LTV 규제로 막으면서 이제 좀 이주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은 되게 큰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또 이게 만약에 조합 정부에서 이런 LTV 부분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사실은 되게 정비 사업은 되게 아예 그냥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올스톱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도리있게 하지 않으면, 또는 만약에 정부가 뭐 이걸 갖다가 올스톱이 안 된다고 하면 조합이 결국 별도의 사업 재원을 마련해서 PF 자금으로 이주들을 강행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엔 정비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늘어나는 정비 사업비는 분양가로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는, 뭐 분양가도 규제해서 안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말 그대로 이제 사업 못 하는 거죠. 신규 주택 공급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막히는 그런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은 결국 지금은 어떻더라도 좀 상황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민원 들어가고 하면 풀어주지 않겠냐,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네,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달라라고 뭐 요청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겠죠. 자, 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쇄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주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되게 이제 세부담이며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보유세 문제도 어쨌거나 거론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로 결국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뭐 등록하게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하니까 결국 가야 된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지금이라도 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국토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 신규 등록이 2배 이상 늘었고 뭐 그랬다. 근데 이제 고가 되게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별로 없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자꾸 임대사업자 등록 쪽으로 유도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찍질을 해가면서 임대주택 등록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 이제 하는 부분으로 이제 좀 시작이 좀 몰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저도 되게 이 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 하에서는 사실 되게 공포감들이 느껴지잖아요. 요새 언론 기사들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계시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주요 내용 보면 뭐 준공공은 8년 이상, 그다음에 일반은 단기라고 해서 4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사업, 민간 임대주택의 크기. 그래서 뭐 취득세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고, 2채 이상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도 뭐 면적에 따라서 75% 50% 감면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공제되고,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부분 만약에 보유세 건드리면 종부세도 아마 건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아무래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임대 사업, 민간 임대 사업자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 고민을 하는데 큰 부분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메인 토픽이에요. 투기과열지구내 거래 가능한 분양권 1회만 팔 수 있다. 이게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금융 규제책들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긴가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이번에 나오면서 저도 좀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자,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 1회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이 분양했던, 앞에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이제 한 번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못하는 건데, 기존에 전매 제한이 없었던 때에 했던 거는 1회에 한해서만 그냥 거래 한 번만 해줄 수 있게끔,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팔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투기가열지구 지정된 서울 25개구,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분양권이 3일 이후에는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지금 양수하게 되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다시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분양했던 거니까 소급 적용 안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사더라도 난 다시 팔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못 판다. 지금 사서 내가 소유권, 그러니까 지금 사서 내가 내게 될 수는 있지만 다시 전매를 해서 팔지 못하고 등기치고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50%로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다주택 하기도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하는 시절이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할 수요들이 막 분양권으로 이제 붙는 그런 모양새는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소급이 안 돼서 계속 팔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오늘 오전 내내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근거가 뭔가 싶어서 일단 국토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몇 개 구청의 지적과 부동산 정보과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랬더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쪽으로 돌려주고, 거기에선 국토부 콜센터를 돌려주고, 국토부에서는 부서별로 막 전화가 돌아갔는데 전화 통화되는 데에서는 다른 부서가 담당이하고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과를 넘겨줬는데 부동산 정책과에서는 정작 통화가 아무데도 안 돼. 그래서 이 1회만 팔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어디냐. 이게 이제 이 분양권 전매에 관한 거는 주택법,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주택법 시행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아마 이 내용에 있을 거라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뒤져서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투기가열지구가 도입된 게 지금 주택법 이전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이에요. 2002년, 2003년. 그래서 그 시절에 내용들,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는 부칙까지도 찾아보고, 주택법 부칙 2003년으로 이제 이름 변경되면서 그것까지 찾아봤는데 1회 안에 전매 가능한 그게 내용이 없어서, 사실 그 법령 가지고는 저도 이거에 대한 답을 못 구했어요. 못 구한 상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전화 통화가 된다면 국토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찾아봤어요. 투기가열지구 1회 안에 분양권, 이게 대체 근거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다 2003년도 4년도 나와요. 이 내용에 보면 투기가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완전 금지해서 2003년 5월 8일, 이 당시에 2003년 523 부동산 대책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막 보도자료 나오던, 지금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대책 나오기 전에 언론 통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가 대책 딱 나오고, 대책 언제 나올 거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뭐 문답풀이에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 투기가열지구 지정 문답풀이, 이게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이제 문답풀이, 이건 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 자, 이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 이 2003년이에요. 2013년도 아니고 2017년도 아니고 2003년이에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 안에 전매할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가 그때는 11월 17일이었나 봐요. 그때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 안에서 분양권을 팔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리고 뭐 투기가열지구 지정된 분양권 소유자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그러면 그거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 그래서 이제 그 12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작년 하반기에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성지순례 부동산 스터디 완세, 작년 10월 17일 날 11.3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이 기사를 와서 찾아보고 쓰고 갔었는데, 다른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댓글도 쓰고 가셨네요. 근데 아무튼 이게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렇게 1회 한해 이 투기가열지구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거 소급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 정도 팔고 나갈 것까지는 소급을 해줬고, 그러니까 그 봐줬고, 그 다음에 양수한 사람 안 된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됐고, 요번에도 똑같이 지금 앞에서 보셨던 기사에서처럼 투기가열지구 거래관련 분양권은 1회만 팔 수 있다. 지금 거래되면 앞으로는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관련 규정은 나중에 제가 좀 찾게 되면
규정을 좀 찾아서 블로그 쪽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사는 뭐 요 정도 있고요. 재밌는 그 서비스? 하나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밸류맵이란 건데요. 인터넷에서 밸류맵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 이거 딱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지금 이제 막 서비스 시작하는 데인가 본데 되게 재밌어요. 보면 여기가 실거래되고 건물들 같은 거 거래되고 한 것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에다 그걸 깔아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개인들보다는 이런 관련 업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그런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올 하면 다 지우면 없어지는 거고, 토지만 하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역삼역 앞에 이 토지 194억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거래가 됐고 194억이다. 이 거래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상업 업무용 이 건물 눌러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야? 일십, 백, 천만, 3억. 103억이네요. 2013년 5월 거래됐고 평당 1억 1,4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 건물이고, 건물 기준으로는 뭐 얼마고, 토지 기준으로 얼마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공부하시거나,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상업용이라든가 업무용 건물들 이런 쪽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뭐 어느 지역 궁금하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내가 마포구 공덕 쪽을 보고 싶다. 공덕역 검색해보면 이렇게 지금 공덕역이죠. 이쪽에선 거래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큰 건물 뒤에 이거 뭐가 얼마에 됐나, 여기에 있는 건물이 이거 2007년 벌써 10년 전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당시에 2,800에 평당 거래가 됐다 라든가, 여기에 뭐 이런 거 181, 이건 언제가 거래됐지? 2015년에 거래가 됐는데 거래된 게 평당 토지 기준으로 한 2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거 진짜 되게 이거 대단하다. 이거 평당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11억 2천. 이 거래된 것들, 건물 거래된 것들 그대로 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지역의 지가라든가 거래된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지도, 거래 가액과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지도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밸류 맵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밸류가 가치니까 가치를 이제 담아놓는 밸류업 맵이네요. 이름은 밸류 맵인데 주소로 따지면 영어로는 밸류업 맵이네요.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